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과 부동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심리적 요인을 꼽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고 하락한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미래의 가격 전망이 현재 시장 상황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가 적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춰서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질 때 매물이 늘어나고 매수세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판교 35억, 의왕 15억, 속초 17억, 서울이 싸 보인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부동산 가격이 되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화폐 가치의 불신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차례의 커다란 충격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하반기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영향으로 전 세계 경제가 빠르게 침체됐고 2019년에 기준금리가 1.75에서 1.25%로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게 2019년은 원래 긴축으로 진행됐어야 되는 과정인데 긴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저금리로 돌아갔다는 부분, 그것이 많은 자산시장에 투자 열풍을 불렀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미중 무역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회복 시점에서 이제 물가도 오를 것 같고 경제 성장률도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가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었던 대한민국 기준금리 0.5% 시대가 되는 거죠. 자,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는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 정책이 세워졌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 저금리 정책은 말할 필요도 없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 정책까지 동반이 됩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정말 쉴 새 없이 쏟아부었어요. 2020년에만 4차례의 추경이 나왔었고요. 올해도 벌써 2차례 추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급팽창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막대한 시중의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게 된 겁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상상도 못했던 0.7%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모든 자산시장으로 쏠림을 만들었다는 부분이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모두 다 이런 예금금리의 하락과 연관이 없다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런 낮은 금리가 아무래도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30대에게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이끌어 위험한 투자에 나서게 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0대, 30대 대출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5배 높게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20대, 30대가 왜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했냐? 결국에는 화폐 가치의 불신에서 이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화폐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어요. 지불 기능이 있습니다. 돈 주고 물건을 사는 겁니다.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 저축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저축을 통해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 화폐는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시장이 급팽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화폐 가치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불 기능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의 저물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심각한 저물가였죠. 자, 반면에 저축 기능은 어떻게 됐죠? 같이 바닥을 기었죠. 쥐꼬리 이자 바닥 뚫는 예금 0.7% 예금 금리에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자산시장의 쏠림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화폐의 저축 기능 상실로 인한 화폐 가치 불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경제가 좋아졌대요. 올해 경제가 급반전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돼요. 4%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출 실적 보면은 4%도 무난히 달성할 것 같고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경제만 성장하냐? 물가도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이미 진작에 넘었어요. 2.6%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에서는 일시적 현상이다.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는 안정된 흐름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연평균에서는 2% 미만으로 가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자, 적어도 하반기에 아무리 못해도 3분기에 물가 안정이 나타나려면요. 지금 현 시점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안정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5%대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게다가 원자재 가격 변화가요. 절대로 물가가 안정될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또한 코로나19 백신 확대에 따라서 소비 확대 부분, 그리고 2018년 하반기부터 억눌려 있었던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까지 줄줄이 대기 있다 보니까 와, 이건 앞으로 심각한 인플레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점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심각한 저물가에서 급격한 인플레 상황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건설 회사에선 난리가 났어요. 왜? 철근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밀가루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폭등을 했습니다. 구리 가격도 다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야, 10원짜리 동전 녹여서 구리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 물가 급등이 한국은행에서 당초 전망보다 1년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2022년 하반기 전망이었는데 올해 11월에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11월이 아니라 10월 아니면 3분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급격한 전망 바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심각한 인플레 상황, 다시 화폐 가치 불안이 싹 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 인플레 관련된 뉴스 댓글에 이거 부동산으로 해지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화폐의 기능 중에서 지불 기능이 하락하는 거예요. 자, 지불 기능이 뭐냐? 돈 주고 물건 사는 거예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건데, 예를 들어 식당 밥값이 7,000원에서 10,000원이 됐어요. 옷 가격이 20% 올랐습니다.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지불 기능 차원에서는. 반면에 저축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저축 기능은요, 빠르게 회복이 될 겁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자, 2019년, 2020년의 저물가 기조는요, 특수한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높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사람들의 예금이 맡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 회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금리 인상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자산시장에 쏠려있던 유동성이 예금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야, 고작 예금금리 몇 프로 올렸다고 집값이 떨어지겠냐? 실감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신축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25억짜리가 있습니다. 야, 이거 누가 보면 누가 미쳤다고 사냐 싶겠지만 실제 이 2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절대 팔지 않습니다. 난 25억, 26억 받아야 무조건 팔 거야. 이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현금의 가치 하락, 어떤 기능으로서의 현금 가치 하락? 예금 기능으로서의, 저축 기능으로서의 현금 가치 하락에 불러낸 결과다. 왜? 1년 정기예금 이자가 0.7%밖에 안 되다 보니까 25억의 가치가 연 1,487만 원의 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25억 예금 받고 현금 받아봤자 어디다 쓰겠냐, 그냥 부동산을 갖고 있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3%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25억의 가치가 연 4,887만 원의 이자를 마련하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 당연히 당장 팔면서 이것을 예금으로 옮기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작 이자 1%, 2% 바뀌는 거로 부동산 시장이 바뀌어서 정말로 크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시작되는 화폐 가치 하락은요, 지불 기능으로서의 화폐 가치 하락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저축 기능으로의 화폐 가치는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더 무섭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같이 급격한 물가 인상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왜? 인플레이 쫓기는 금리 변화가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 그 지속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변동폭이 크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존의 대출을 보유했던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요, 수요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기존의 주택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예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네.
그 예금 금리를 받기 위해서 자산을 처분한다는 거죠. 그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화폐 가치 하락, 지불 기능으로서의 화폐 가치 하락을 부동산 가격 호재로 잘못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